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양생명입니다. 일단 고금리 시대에 앞서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업종이에요. 최근에는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까지 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었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네, 딱 하나의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하나 좀 살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대주주가 안방그룹입니다. 중국의 보험사죠. 중국의 보험사가 무려 75.3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75.3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보험사가 동양생명에 얼마를 투자해서 이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를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시가총계대는 6,188억이죠. 무려 1.6조 원을 쏟아부어서 1.6조 쏟아부어서 75%의 그런 지분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00% 합쳐도 6,200억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지금 동양생명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그리고 이 중국 기업의 대주주가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그래봤자 대주주가 손해보는 것과 앞으로 그런 주가라던가 시가총액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중가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IFRS 17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원가로 부채를 원가로 책정을 했다면 이제는 이 부채 같은 경우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시가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본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ROE 같은 경우나 혹은 순이익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본 대비 순이익률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작아지면서 부채가 시가평가되면서 사실 이 RBC라고 해서 RBC 비율이 작은 보험사들은 꽤나 좀 리스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을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로 이 RBC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대략 한 6,188억이에요. 그런데 동양생명에서 굴리고 있는 금융자산만 해도 30조 원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6,100인데 굴리고 있는 자산만 30조 원이 넘어요. 또한 보험사 특성상 결국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가지고만 있어도 원금이 대부분은 다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을 내는 것인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2021년도에 동양생명은 최대 수익을 냈었습니다. 얼마를 냈느냐? 2021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2,7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으로 2,7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압도적인 실적이죠. 그런데 올해 보겠습니다. 올해 벌써부터 1분기에 1,496억 원 1분기에만 1,496억 원의 실적을 냈어요. 단기순이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분기 실적까지 더하면은 대략 한 2천억 정도, 2천억 원을 호가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게 2,756억 원인데 벌써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이 금리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보험사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채권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엄청난 자금과 그리고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채권에 있는 것이고 이 채권 이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승할수록 이쪽에 대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때에도 이 평가 차익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매각했었죠. 이게 6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600억 한 670억 제 기억에 한 670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자금을 빼면은 대략 한 2,100억 정도, 2,100억 정도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 실적이었다는 것이고, 근데 올해 벌써 네, 2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상반기에만 2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보다도 훨씬 더 큰 실적이, 특히나 지분법 이익이라던가 혹은 그런 지분 매각 이익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게 됨으로써 시가총액 6,188억 원, PER이 2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중국 지금 상태 어떻죠? 네, 거의 망한 국가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안주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결국 이 안방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다자그룹의 CEO가 이미 깜빵에 가 있어요. 이미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안방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불안불안한 그 재무 구조를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만약에 동양생명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가격으로 매각하지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올린다거나 혹은 매각 과정에서 보통 다른 기업들, 다른 보험사들의 매각 과정을 보면 PER이 보통 12에서 한 18 정도까지 책정이 되어서 매각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프루덴셜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 PR이 2가 안 되는데 PR이 12에서 18까지 적용받는다면 지금의 주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보다도 사실상 이 다자그룹 같은 경우, 안방그룹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 매각을 하기가 힘들 경우에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역시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2011년 기준으로는 대략 9.39%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배당 성향이, 이 당시에 배당 성향이 약간 36% 정도였을 때 배당 수익률이 9.39%,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비슷하게 9.39% 정도, 9.4%를 받기 위해서는 15% 정도와 배당 성향을 하더라도 9.4%의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2011년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21년도 정도만 배당을 제공한다면, 36% 정도만 제공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20%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의 주가라던가 혹은 앞으로 고금 시대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혹은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살면서 이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살아나게 된다면 동양생명의 주가라던가 시가총액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는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뭐 안방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회장이 이미 깜빵에 가 있는 상태이고, 이런 다자보험, 안방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중국의 리스크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있는데, 부동산 리스크는 보통은 금융위기까지 퍼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곧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누구도 집 살 때 현금 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설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다 차입을 해서 이런 집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금융권까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금융권이 한다면 은행,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이 재무제표, 재무비율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분 매각을 서두른다거나 혹은 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통해서 최대한의 많은 수익을 빼가기 위해서는 배당 수익률을 20% 이상으로 올린다거나 혹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주가를 좀 올리는 형태의 그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이도저도 아니어도 돼요. 사실상 배당이 20% 이상 안 나와도 되고, 혹은 지분법 이익을,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이 실적의 성장성과 그리고 저평가 여부만 보더라도 지금의 동양생명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고평가라고는 보기 힘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주가 수준이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09년 상장 이후에 거의 주가는 4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금리 시대에서, 특히나 금리가 향후 당분간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서는 결국 하나손해는 보험뿐만 아니라 결국 동양생명 이런 식의 보험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다들 아시죠?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